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은 1959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게 60년 전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다룰지 말지를 좀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찾기에는 조금 자료가 부족해 보였거든요. 해외 사건인데다가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기도 하고 사건 당시 용의자가 해외로 도피해 버렸는데도 일본 경찰이 그냥저냥 수사를 마무리해 버리면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가 진전되거나 사건에 대한 추측을 갖기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살인사건의 범인이 있다는 것이고 범인으로 지목된 이가 너무나 수상했다는 것. 또한 단순히 한 사람이 누군가를 죽였다는 것 이상의 더 큰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건에 대한 소개와 의문점 등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함께 결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959년 3월 10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9년 3월 10일 아침 도쿄 스기나미구 센푸쿠지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의 신원은 27살의 타케가와 토모코라는 일본인이었고요. 영국 해외 항공회사 소속의 스튜어디스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있었던 이 시신을 본 경찰은 처음에는 자살 사건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강의 수심이 되게 얕았던 거예요. 아이들이 놀아도 문제 없을 만큼 아이들의 키보다도 낮은 정도로요.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되고 이곳에 유기되었을 가능성이 자살 가능성보다는 좀 더 높다고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시신의 부검을 실시했고요. 사인이 교살이라는 것까지 밝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많은 의문점을 자아내는 것이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피해자의 몸속에서 발견된 남성의 흔적이었습니다. 정액이 발견된 거예요. 이런 사건에서 좀 흔히 발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더 이상한 건 이 발견된 증거의 혈액형이 O형뿐만이 아니라 A형, AB형으로 모두 3사람의 것이 발견이 되었다는 겁니다. O형은 피해자의 몸속에서 발견이 됐고요. A형과 AB형의 것은 피해 여성의 속옷에 조금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에도 이 A형과 AB형에 대한 부분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요. 경찰은 우선 몸속에서 발견된 이 증거를 토대로 시신이 발견되기 약 10시간 전에 피해 여성이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골목에서도 참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CCTV였죠. 하지만 그땐 그런 게 없었어요. 따라서 경찰에게 있어서 이 목격자의 진술이라는 것은 용의자의 겉모습이나 특정 행동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목격자의 진술은 지금도 중요하죠. 이 사건에서도 목격자의 결정적인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한 사람 이상의 여러 사람이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센푸구지강 인근에 살던 한 주부가 집에 있다가 차 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봤고요. 하얀색 소형 승용차가 이 센푸구지 강 옆에 둑길을 달리고 있었다. 이런 걸 봤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기에는 뭐 차 소리가 났다고 창밖을 내다봤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당시는 1959년이잖아요. 지금처럼 차를 타고 다니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따라서 이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나게 되면 누가 왔나? 이렇게 궁금해서 내다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목격자가 그날 보았던 흰색 소형차를 특정해보기 위해서 경찰은 차량 카탈로그를 이 주부에게 보여줬고요. 그녀는 하얀색 르노 차량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뿐 아니라 이 동네의 다른 주부들도 당일날 하얀색 르노 차량을 목격했다는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날 평소에는 자주 다니지 않는 차량이 이 강 근처를 지났고 그 차량이 하얀색 르노라는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었겠죠. 목격자의 진술이 나온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중요 참고인으로 한 남성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목격담 이외에도요,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피해 여성 토모코와 한 남성이 하라주쿠의 한 호텔에 같이 들어갔었다는 목격자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던 상태였어요. 이때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이 남성에게 경찰이 집중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것 이외에도 그가 용의자로 지목된 데는 피해 여성과 연관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 뒷부분에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은 38살의 남성 루이즈 벨메르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지는데요. 이 벨메르시가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카톨릭 신부이자 이 수도회의 사회선교 기관인 돈 보스코사에서 재무 담당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 사건 자체에서 너무 길게 설명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돈 보스코사는요, 이탈리아에 있는 살레시오 수도의 총보던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카톨릭을 위한 출판과 판매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요한 보스코라는 카톨릭의 성직자가 교육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활동을 하는 수도회인 살레시오 수도회와 살레시오 수녀회를 창설했었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내용으로 돌아와서 벨메르시가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평소 그가 살레시오 수도회 소속의 유치원의 보모나 간호사들과 연애를 하거나 성관계를 맺는다라는 소문이 자주 떠돌았었고,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 타케가와 토모코가 이전에 이 살레시오 수도회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성 오델리아 유치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이 벨메르시하고 알고 지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용의자로 지목이 됐었던 거죠. 자, 이러한 사실들과 그들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담, 그리고 추가로 용의자 벨메르시의 차량이 아까 그 주부들이 목격했었던 하얀색 르노 차량이었다는 것까지 밝혀지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거죠. 변호사와 주일 교황 대사관 1등 서기관의 입회하에 벨메르시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토모코의 몸 안에서 O형 남성의 혈액형이 발견됐기 때문에 대조가 필요했던 벨메르시의 혈액형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조사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강제로 이 조사받는 사람의 타액이나 머리카락 이런 걸 수색하고 확보하고 검사를 할 수가 없었던 걸로 보여요. 따라서 경찰은 이 신문실에다가 커피나 주스 같은 걸 들여보내서 이렇게 침이 묻어나오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벨메르시는 음료에 입도 대지 않았고요. 화장실은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토록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자신이 이곳에 흔적을 남기면 무언가 밝혀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벨메르시에 대한 신문은 열흘에 걸쳐 30여 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던 그는 이상하게도 토모코의 사망 추정 시간이었던 3월 9일 오후 9시에서 12시 사이의 알리바이는 쉽게 대답하지를 못해요. 또한 목격자의 진술에서 나온 호텔 투숙에 대한 것도 처음에는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이 이제 증거를 딱 들이미니까 그냥 쉬러 들어간 거예요. 이러면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토모코는 마지막 외출을 할 때 이 같이 있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어디에 살고 있는 우리 숙부의 생일잔치에 갔다 올게. 이렇게 말을 하고 외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숙부가 거기에 사는 건 맞지만 숙부 생일잔치가 아니었대요. 처음부터.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만남이었다고 하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말을 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숙부의 생일잔치에 간다라고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이런 점만 봐도 당시 카톨릭 사제였던 벨메르시를 만나러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경찰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의 혈액형을 알아냈고요. 그 결과는 O형으로 나옵니다. 토모코의 몸에서 발견된 남성의 혈액형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혈액형이 같다고 해서 이게 범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요즘처럼 DNA 검사까지 해야 정확하게 그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혈액형은 사실 누구든지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정황과 증거가 그를 강하게 비추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적인 상황에서 경찰이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도 전에 이 벨메르시가 갑자기 로마 본부로 전속되었다라는 이유로 일본을 떠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이렇게 유력한 용의자가 해외로 출국해버림과 동시에 경찰이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고요. 사건은 그대로 잊혀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974년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벨메르시 신부는 2년 전이죠. 2017년 3월에 사망했고요. 무언가 확실하게 밝혀지고 마무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벨메르시가 갑자기 로마로 떠나버리면서 그가 진짜 범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더욱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만약에 이 벨메르시가 정말로 토모코를 살해한 범인이라면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로 보는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마도 이 카톨릭 성직자였기 때문에 벨메르시가 정결의 서약을 어긴 거에 대해서 이 토모코가 협박을 하려 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살해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몇몇 사건들이 그러하듯이 이 사건 역시 범행 동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단순히 벨메르시와 토모코 사이의 개인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돈 보스코사까지 확장되어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가능성은 제가 제 머릿속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추측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당시 나이 27살이었던 토모코는 BOAC에서 뽑는 승무원 제한 연령인 25살보다도 2살이 많은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많긴 하지만 특별히 시험 성적이 좋았던 걸까요? 사실 시험 성적도 썩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살레시오 수도의 소속의 유치원에서 일했었던 그녀가 이렇게 좋지 않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BOAC의 스튜어디스가 되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살레시오 수도의 돈 보스코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시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볼까요? 당시 돈 보스코사는 카톨릭 포교를 위해 달러를 밀수해서 정상 환율보다 좀 더 높게 환전을 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소위 구원물자라고 해서 이 외국에서 들여온 구호물자를 내다 파는 등의 위법을 저지르곤 했습니다. 실제로 BOAC의 홍콩 경유 항로가 이 돈보스코사의 최대 자금 밀수로였고 승무원들이 직접 밀수와 불법 자금 수송을 하는 바람에 BOAC의 당시 상황이 되게 심각했었다고 해요. 심지어 1960년에는 이런 밀수에 연루된 승무원만 127명이었고요. 이들 모두 해고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살레시오 수도의 소속의 유치원에서 일했던 토모코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BOAC의 승무원이 되게 만든 다음에 비밀리에 달러를 밀수하는 일을 그녀가 하게끔 만들었던 건 아닐까 라는 추측들이 나왔던 거죠. 실제로 그녀가 런던의 본사에서 교육을 받고 있을 당시에 동료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단독 행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혼자서 어디론가 나간 적이 있고요. 편지 같은 것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초조하거나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죠. 당시에 돈보스코사의 재정 담당이었던 사람이 벨메르시였고 그와 만나던 여인이 이 토모코였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맡겼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그 과정에서 토모코와 어떤 트러블이 생겼기 때문에 벨메르시 본인이나 혹은 돈보스코사 자체에서 그녀를 살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벨메르시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에 로마 본부로 전속되었다는 것으로 봐서는 단순히 그가 혼자 의지대로 내가 로마 가고 싶어 이렇게 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이 수도의 자체에서 이 사건을 좀 묻어버리기 위해서 단체로 계획하고 그를 로마로 보냈을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는 거죠. 유력 용의자의 출국과 동시에 일본 경찰은 수사를 놔버렸고요. 15년 뒤인 1974년 3월 10일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사망한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고 누구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떠나서 그녀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당한 것은 사실이죠. 이제는 그 유력했던 용의자마저 사망해버리면서 이 사건은 아무도 들추지 않는 깊은 땅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시바 시칸 감독의 단편 드라마 검은 복음 2014년에 일본에서 방영됐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구호물자의 부정 유출, 마약 밀수부터 살인사건까지 신의 이름 아래 행해진 무서운 범죄와 현실에서 일어난 외국인 신부의 일본인 스튜어디스 살인사건의 전말에 의문과 분노를 품은 저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추리와 해결을 제시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에 더 관심이 생기신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 찾아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